100억 원을 지불해라. 한 척의 배를 지을 때마다 이 돈이 프랑스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조선업계를 뒤흔든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기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해냈습니다. 완벽하게. 수십 년간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초저온 기술의 벽. 그걸 작은 한 나라에서 넘어섰다고 합니다. 로열티만 한 척에 100억 원씩 내던 그 구조가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40년간 프랑스만 독점했던 그 기술, 그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낸 걸까요? 지금부터 왕좌를 무너뜨린 그 나라는 어딘지, 또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생생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5년입니다. 제가 LNG 화물창 설계에 바친 시간이죠. 그건 단순한 배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에서 기체를 액체로 바꿔 운반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정밀한 공간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벽 하나가 틀어지면 전체 선박이 폭발로 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기술은 곧 국가의 자존심이자 산업 패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25년이 만든 건 단순한 설계가 아닙니다. 세계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 25년을 6개월로 뛰어넘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제 책상 위 보고서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빅터 라로슈입니다. 프랑스 출신 52세. GTT에서 25년간 선임 기술 책임자로 일했죠. LNG 화물창 설계의 최전선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유럽에서는 저를 극저온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NO96 시스템, 마크3 화물창, 이 모든 걸 제 손으로 설계했습니다. 전 세계 LNG선의 95%가 제 기술을 쓰고 있었죠. 자만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2023년 가을, 파리 근교 GTT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프랑스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새로 승인된 2세대 화물창 모델 성능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여유로웠습니다. 당연했죠. 우리가 세계 1위였으니까요. 그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한국의 독자 화물창 개발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싸늘해졌고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코웃음을 쳤죠. 한국이 -163도를 통제한다는 건 허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조립국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들은 매년 우리에게 100억 원이 넘는 로열티를 지불했습니다. 우리 기술 없이는 배 한 척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동료들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LNG선 화물창은 단순한 철판 용접이 아닙니다. -163도 극저온을 버티는 구조 설계, 압력 제어 시스템, 기밀 유지 기술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하죠. 단 0.01바의 압력 차이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폭발입니다. 배가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파리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니터를 켰을 때 이메일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 KC2C 프로토타입 압력 시험 통과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손가락이 멈췄다가 클릭했습니다. 첨부된 데이터 리포트가 열렸습니다. 온도 -163도, 압력 변화 0.00바, 기밀 유지율 99.8%.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장난인가? 이런 수치가 나올 리가 없는데.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99.8%. 이건 우리 GTT 시스템의 최고 기록과 거의 같은 수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높을 수도 있었죠. 한국이? 정말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에 파리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죠.
25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일 리가 없어. 데이터 조작이겠지. 하지만 제 내면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데이터만 들여다봤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 후 유럽해양기술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한국기술검증단 파견이었죠. 위원장이 저를 지목하며 프랑스 기술의 명예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러 간다고, 그들의 진실을 확인하러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짐을 쌌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죠. 창밖에서 파리 새벽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프랑스의 자존심을 증명한다, 반드시.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해냈다면? 그렇다면 25년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통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한국의 공기가 제 폐를 채웠습니다. 습하고 뜨겁고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 있었죠. 통영까지 4시간을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산이 지나가고 바다가 보였지만 제 머릿속엔 오직 그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99.8%. 정말 가능한 수치일까요? 차가 조선소 정문에 멈췄을 때 저는 처음으로 긴장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사방에서 용접 불꽃이 튀며 쇳소리가 대기를 갈랐습니다. 금속 냄새와 바다의 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이 그들이 세계를 뒤흔들었다는 조선소인가? 라고 말이죠. 본관 건물로 들어서자 한글로 된 팻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C2C 테스트 구역.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회의실에서 삼성중공업 기술진을 만났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박현수 과장이라는 사람이었죠. 악수를 나눴는데 그의 악력이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당신들 데이터의 압력 수치가 진짜냐고 말이죠.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결과로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묘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결과로 말한다. 그 단어가 이렇게 묵직하게 가슴을 누를 줄은 몰랐죠.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같은 공간의 문이 열렸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중앙에 KC2C 화물창이 서 있었는데 은빛 금속판들이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연결돼 있었고 용접선이 레이저처럼 정교하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5년간 본 어떤 화물창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아름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죠. 그건 예술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뻗어 용접선을 따라 손끝을 움직여 봤습니다. 거칠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매끄러움이었죠. 이건 제가 아는 용접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용접이 아니야.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말이죠. 그때 용접 로봇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레이저가 공중을 가르며 번쩍이고 로봇팔이 외과 의사의 손처럼 정밀하게 움직이며 금속판을 이어붙였습니다. 불꽃이 튀었는데 그건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마치 전투의 검처럼 날카롭고 강렬했습니다. 제 눈이 그 움직임을 따라갔고 심장이 점점 빨라졌죠.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기술자들이 묵묵히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자만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오직 집중뿐이었죠. 그 모습이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냉각 시스템 앞으로 안내됐습니다. 거대한 장비들이 대기 상태로 서 있었고 온도계와 압력계, 기밀 측정기가 모두 준비돼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제각기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고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박현수 과장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죠. 10, 9, 8.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죠. 3, 2, 1. 가동.
버튼이 눌렸고 하얀 증기가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계 숫자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50도,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40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주변 엔지니어들도 모두 침묵했고 오직 냉각 시스템의 기계음만 공간을 채웠습니다. 마이너스 163도. 빨간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극저온 도달.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압력계를 응시했습니다. 숫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0.01바, 0.02바.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멈췄습니다. 0.00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최소한 제가 25년간 배우고 익힌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손을 책상 위에 올려 떨림을 숨기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온도, 압력, 모든 수치가 곧 진실이 됩니다. 제 내면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환호도 자랑도 없이 그저 데이터를 확인하고 기록할 뿐이었죠. 그 겸허함이 제 자존심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프랑스의 기술자들이라면 벌써 샴페인을 터뜨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박현수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를 시작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가 시작된다. 제 심장이 2번, 3번 크게 뛰었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과 한국의 기술이 맞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화물창 내부로 액화천 연가스가 주입되기 시작했죠. 모니터 화면에 온도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그려졌습니다. 마이너스 163도가 유지되고 있었고 압력계는 여전히 0.00바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 구간이었죠.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압력 변화가 없었습니다. 20분, 30분. 여전히 0.00바였습니다. 제 얼굴이 경직되기 시작했죠. 온도 하강 속도, 압력 유지율, 이 모든 게 불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 GTT 시스템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0.01바에서 0.02BA 사이를 오가는 게 정상이었죠. 그런데 한국 시스템은 완벽하게 0.00BA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기록지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저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2차 방벽 기밀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진짜 고비였습니다. 1차 방벽이 극저온을 견뎌도 2차 방벽에서 미세균열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었죠. 프랑스 NO96 시스템의 한계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온도 차이로 인한 수축 팽창을 완벽히 제어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기밀 측정기의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99.8%. 그리고 1분 후 99.9%. 미세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기록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시험장에 울렸죠. 그들은 진짜 해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이건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박현수 과장이 엔지니어들에게 뭔가 지시했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종 데이터를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환호도 없었고 박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일을 마무리할 뿐이었죠. 한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 겸허함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프랑스였다면 벌써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렸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성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통영 바다가 잔잔하게 펼쳐져 있었고 저녁 햇살이 조선소 크레인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이 순간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본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자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데이터로, 결과로, 침묵으로 말이죠. 박현수 과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25년 경력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기술을 자만으로 여겼지만 이들은 기술을 책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시험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모방이 아니다, 창조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역사를 썼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자만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썼습니다. 유럽해양기술위원회에 보낼 보고서였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보내고 난 뒤 잠들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팔이었습니다. 유럽해양기술위원회 위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죠. 한국이 해냈다는 제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라는 지시였죠.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통영의 야경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제가 본 그 완벽한 용접선이, 그 안정적인 압력 수치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손에 쥔 핸드폰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프랑스의 엔지니어다. 하지만 과학자는 진실을 따른다. 이 두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선소로 다시 향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유럽이 재검증을 요구한다고, 다시 한번 시험해야 한다고 말해야 했죠. 박현수 과장을 만났을 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화를 내거나 모욕감을 느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재검증을 받아들였습니다. 언제든 준비돼 있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받는 걸 모욕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술을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2차 실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였습니다. 유럽과 일본, 중국에서 기술자들이 화상으로 참관하기로 했죠. 통영 시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니터 여러 대가 설치됐고 각국 전문가들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프랑스 측 엔지니어들이 화상을 통해 이것저것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접 각도가 비표준이라는 지적, 냉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심, 측정 방식이 유럽 규격과 다르다는 불만이 쏟아졌죠. 한국 기술자들은 묵묵히 그 지적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하고 확인할 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프랑스는 의심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증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자신감을 가진 쪽인지 명확했죠.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관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신문에는 GTT의 위기라는 제목이 떴고 한국 언론은 기술 독립의 순간이라고 보도했지만 조선소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용접하고 측정하고 기록하고 다시 용접하는 일상이 반복될 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용접 작업을 지켜보다가 한 엔지니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젊은 기술자였는데 그의 눈빛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증명할 것이다. 반드시. 박현수 과장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싶을 뿐이라고 말이죠. 자유.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로열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고 싶었던 거죠. 그게 진짜 독립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호텔방에서 통영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기술의 왕좌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봤지만 그 사이 한국은 조용히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우리는 기술을 완성했다고 믿었지만 한국은 기술을 진화시키고 있었습니다. 2차 실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긴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파리 본부에 보내는 보고서였죠. 하지만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이 없다는 것, 한국 기술이 진짜라는 것, 그리고 우리 프랑스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내는 순간 프랑스 기술계는 발칵 뒤집힐 겁니다. 제 경력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클릭. 이메일이 전송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붉은 아침 햇살에 실루엣을 들이우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세계가 진실을 본다. 그리고 나는 그 증인이 된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면 2차 실험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이 다시 한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것입니다. 아니, 이미 바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계가 그걸 인정하는 일뿐이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순간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기대였죠. 2차 실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자 이미 수십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각국에서 접속한 전문가들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럽, 일본, 중국, 미국. 전 세계 조선 기술계의 시선이 이 작은 통영 조선소에 집중돼 있었죠. 저는 제자리에 앉으며 손바닥에 땀을 닦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심판이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현수 과장이 최종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있었고 측정 장비들이 하나씩 켜지며 대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온도계, 압력계, 기밀 측정기.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화면 속 유럽 전문가 한 명이 뭔가 말했지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 귀엔 오직 제 심장 소리만 들렸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숫자가 내려갈수록 시험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7, 6, 5.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4, 3, 2. 주변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1. 버튼이 눌렸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증기가 분출되며 거대한 굉음이 울렸고 화물창 내부로 액화천 연가스가 주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계 숫자가 빠르게 내려갔죠. 마이너스 50도,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40도.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버텨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보여줘라. 마이너스 163도. 빨간 표시등이 점등됐습니다. 극저온 도달.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압력계를 봤습니다.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0.01바, 0.02바. 제 손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임계치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일본 전문가가 뭔가 소리쳤고 유럽 측 엔지니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숫자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0.03바까지 올라갔습니다. 위험 수치였습니다. 제 입술이 바짝 말랐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기록하며 담담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죠. 10초가 지났습니다. 압력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0.02바, 0.01바. 그리고 마침내 0.00바. 숫자가 고정됐습니다. 제 가슴에서 긴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죠. 기밀성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1차 방벽 통과는 예상했지만 2차 방벽이 문제였습니다. 프랑스 시스템도 여기서 한계를 드러냈었죠.
미세 균열이 발생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기밀 측정기의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99.8%, 1분 후 99.9%, 2분 후에도 유지됐습니다. 미세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중국 전문가가 놀란 표정으로 뭔가 확인하고 있었고, 일본 측에서는 데이터 재전송을 요청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30분. 압력은 여전히 0.00 바였고 기밀성은 100%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완벽하다. 완벽하다. 그 어떤 결함도 없다. 속으로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데이터가 최종 확인됐고 화면에 초록색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박현수 과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환호는 없었습니다. 그저 일을 마무리할 뿐이었죠. 화면 속 유럽 전문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재검증을 요구했고 다른 누군가는 측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완벽하게 말이죠. 유럽 기자단이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검증단이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했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GTT의 고객이 아니다. 그들은 경쟁자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죠.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통영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역사의 증인이 되었다. 프랑스의 기술이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기술이 한 단계 진화한 것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파리에서 온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지금은 말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경청할 때였죠. 창밖으로 조선소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곳곳에서 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세계가 진실을 말했다. 그리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국이 해냈다. 실험이 끝난 후 시험장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환호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저 장비를 정리하고 데이터를 백업하며 다음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승리의 순간인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죠. 박현수 과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그저 더 나은 걸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이죠. 더 나은 것. 그 단순한 열망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단순한 열망이 세상을 바꿨다고, 그리고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이죠. 조선소를 나와 통영 시내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죠. GTT 독점 깨졌다는 헤드라인이 파리 주요 신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는 프랑스 기술의 몰락이라 표현했고 다른 기사는 한국의 기적이라 썼습니다. 저를 인터뷰하려는 요청이 수십 통 쌓여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경청할 때였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통영의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죠. 저는 25년간 기술을 자존심으로 여겼습니다. 프랑스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고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죠. 하지만 오늘 그 자존심은 한국의 의지 앞에 작아졌습니다. 아니, 작아진 게 아니라 재정이 됐습니다. 진짜 기술은 완성도가 아니라 진화하려는 의지였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언제부터 멈춰 있었을까요? 우리는 세계 표준을 만들었다는 자만에 빠져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가능에 도전하며 매일 한 걸음씩 전진했죠.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KC2C를 탑재한 첫 LNG선이 출항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통영항에 거대한 선박이 정박해 있었고 그 옆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술자들, 조선소 직원들, 그리고 이 순간을 지켜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고 LNG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부두 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배는 단지 철과 용접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혼으로 만들어진 거였죠. 25년간 로열티를 내며 쌓인 분함, 독자 기술을 갖지 못한 서름, 언젠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집념. 그 모든 게 이 배에 녹아 있었습니다. LNG선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경외의 눈물이었죠. 나는 기술이 아닌 인간의 의지를 보았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고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갔습니다.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어둠으로 바뀔 때까지 말이죠. 박현수 과장이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리로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바다는 오늘 한국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승리였습니다. 기술은 국가를 만들고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5년 경력의 무게, 프랑스 기술자로서의 자존심,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진실만을 썼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통영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고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었죠. 첫 상업항해 당일이었습니다. KC2C를 탑재한 LNG선 대한호가 통영항을 출발해 본격적인 항로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선소 관제센터로 초대받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보라는 배려였죠. 관제실에 들어서자 여러 대의 대형 화면이 실시간으로 대한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항해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일본, 미국, 노르웨이의 해운 전문가들이 화상으로 접속해 있었고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이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한국 LNG 화물창 독립 첫 항해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죠.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한호는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찍히는 온도와 압력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였죠. 마이너스 163도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압력은 여전히 0.00바였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관제실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얼어붙었죠. 압력 센서가 미세한 이상 수치를 감지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에 노란색 경고등이 떴습니다. 급저온 진동 감지.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현수 과장이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고 기술진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압력이 0.01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0.02바. 위험 수치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승부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성공과 실제 항해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파도의 흔들림, 기압의 변화,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진짜 기술의 척도였죠. 화면 속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실패했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자동 조정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화면에 시스템 보정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길고 긴 10초였습니다. 제 손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고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화면 속 압력 수치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0.01바. 그리고 0.00바.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초록색 정상 표시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완벽하다. 완벽하다. 그 어떤 결함도 없다. 중얼거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문제를 감지하고 보정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말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결합된 차세대 시스템이었습니다. 관제실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죠.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대한호는 계속 전진하고 있었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대한호가 목적지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화면 속 전문가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회의적이던 눈빛이 경외로 바뀌었죠. CNN 생중계 화면에 한국이 프랑스의 사슬을 끊었다는 자막이 떴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의 반응은 더 격렬했습니다. 라로슈가 증언한 굴욕의 날이라는 헤드라인이 파리 신문들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굴욕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진실의 날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제게 공식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승리다. 기술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 그 한마디가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관제실을 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통영의 바다가 잔잔하게 펼쳐져 있었고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보다 강하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날 바다는 조용했지만 세상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완성됐습니다. 제가 내 눈으로 봤습니다. 프랑스의 기술은 역사였지만 한국의 기술은 미래였습니다. 그 미래가 지금 바다 위를 달리고 있었죠. 한국을 떠나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유럽기술연합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본 한국의 기술은 진짜냐고 말이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의존에서의 해방을 원했다고, 그들의 용접은 금속을 잇는 게 아니라 세대를 잇는 일이었다고 말이죠.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파리 거리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5년간 걸었던 거리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아마도 제가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사무실로 돌아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GTT 주가가 급락했고 삼성중공업의 글로벌 발주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세계 LNG 표준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유럽 내에서도 일고 있었죠. 세계 시장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확실하게 말이죠. 며칠 후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박현수 과장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다시 통영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이번엔 검증자가 아니라 동료로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영의 하늘은 푸르렀죠. 그곳엔 진화하는 기술이 있었고 멈추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했습니다.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락한다고, 곧 돌아가겠다고 썼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소가 번졌죠. 그래, 이제 나의 일터는 그곳이다. 짐을 쌌습니다.
25년간 모아온 자료들, 설계 도면들, 그 모든 걸 상자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습니다. 과거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였죠.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인천행 편도. 사무실 문을 잠그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25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진실은 한국에 있었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파리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이 멀리 보였고 센 강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도시가 아니었죠. 저는 이제 프랑스의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나는 진실의 엔지니어다. 그리고 진실은 한국에 있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통영의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는 조선소, 묵묵히 일하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대한호의 모습이 말이죠. 나는 이제 국기를 넘어선 신념을 따른다. 기술이 인간을 묶을 수도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 한국은 기술로 자유를 쟁취했다. 그들의 용접선 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12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통영으로 향할 거죠. 이번엔 검증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러 가는 겁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 그리고 나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